평균임금인데요. 이 평균임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노동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라고 하고요. 이 노동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본 통상임금의 이 기본적인 형태가 이 시간급 임금이었다면 이 평균임금은 이게 날수, 그러니까 총 일수로 계산을 하니까 평균임금의 기본적인 형태는 1급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게 무엇이 있는지 알아봐야겠죠. 이거 역시 중요합니다. 먼저 이 퇴직금이 있는데요. 이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 퇴직금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근로기준법에 퇴직금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었는데 그 후에 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라는 이 단행 법률이 제정이 됐어요. 그래서 줄여서 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줄여서 퇴직금법 또는 이제 퇴직급여법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이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서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 노동기간 1년에 대하여 31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노동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31분 이상의 평균 임금이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요. 다음은 이 휴업수당인데요. 뭐냐면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 이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 기간 동안 그 노동자에게 평균 임금의 100분의 70 이상, 그러니까 평균 임금의 70%죠. 평균 임금의 70%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휴업 수당으로 그러니까 평균 임금의 70%를 지급하라 라고 하고요. 다만 평균 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연차 유급 휴가 수당인데요. 네, 이 연차 유급 휴가 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평균 임금으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좀 안 주는 방법도 있는데요. 자세한 거는 좀 휴가에서 알아보기로 하고요. 이 연차 유급 휴가 수당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서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노동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라고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노동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규정하고 있고요. 재해보상금인데요. 이게 업무상 재해를 입은 노동자에게 사용자가 지급하는 보상금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8조부터 쭉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보죠. 그 중에 하나에서 제80조에 장해보상을 예로 들어보면 노동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완치된 후 신체에 장해가 있으면 사용자는 그 장해 정도에 따라 평균 임금의 별표에서 정한 일수를 곱한 금액에 장해 보상을 하여야 한다 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평균 임금으로 이렇게 장해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 주의해야 될 게 여기서 우리가 보통 이제 장애라고 하잖아요. 장애인이라든가 장애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업무상 재해에서 이제 산재에서 말할 때는 장애가 아니라 장해예요. 장해. 그러니까 장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장해 보상입니다. 자, 그리고
제재로서의 감급 또는 뭐 이제 감봉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이 징계, 뭐 일종의 징계입니다. 징계에 해당하는데, 네, 이 감급액을 산출하는 기초로서 평균임금을 사용해요. 그래서 근로기준법 제95조 보면 취업규칙에서 노동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뭐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그 다음에 총액이 1임금 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뭐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이게 좀 상세한 거, 자세한 거는 뭐 지금 알아둘 필요는 없고요. 뭐 나중에 그 진도에서 이게 나오면 그때 좀 이해를 하면 되고, 여기서는 그렇죠. 이제 퇴직금, 그죠? 휴업수당, 연차 유급 휴가수당, 재해보상금, 그 다음에 제재로서의 감급, 뭐 이런 걸 산출하는 기초로 평균임금이 사용되고 있다. 뭐 이런, 이 정도 이제 알아둬야겠죠. 네, 역시, 네,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거 좀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럼 이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할 텐데요. 이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그렇죠, 이 3개월간 받은 급여 총액을 그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누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럼 이 사례를 통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죠. 자, 예, 다들 누군지 알 것 같은데요. 이 명탐정 코난의 아주 유명한 탐정이죠. 자, 이 유명한 탐정이 다른 사무소에 고용돼서 일을 하다가 이제 퇴직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예, 퇴직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자, 유명한 탐정이 3월 26일 다니던 탐정사무소를 퇴직을 하고 자기 이제 개인 사무소를 개업하기로 했는데요. 그러면 이 유명한 탐정의 퇴직금을 구해야 되는데, 퇴직금은 이제 평균임금으로 산정을 하니까 먼저 평균임금을 계산해 봐야겠죠. 그러면 그러면 이 평균임금 이거 한번 계산을 해 봅시다. 예, 평균임금은 이 평균임금을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을 대상으로 하죠. 그러면 이게 이제 퇴직일이 3월 26일이니까 이날이 이제 평균임금을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전 3개월이라고 했으니까 이 산정 사유가 발생하는 이 3월 26일은 빼고요. 그러니까 이날은 빼는 거예요. 이전 3개월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 전날부터 3개월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3월 25일부터 과거로 3개월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날은 빼는 거예요.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그날은 빼는 거고, 그날은 빼고 바로 그 전날인 3월 25일부터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과거로 해서 3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12월 26일이 되죠. 그러니까 이 이전 3개월은 이 12월 26일부터 3월 25일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12월 26일부터 3월 25일까지가 이게 총 며칠이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여기다가 이 기간 동안에 받은 이 급여 액수도 한번 따져봐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매월 10일을 월급날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12월 10일, 뭐 1월 10일, 2월 10일, 3월 10일, 뭐 이렇게 이제 월급날이었죠. 이때에 그러니까 이날 이제 월급을 받은 거예요. 네, 이제 평균 임금을 구하려면 이전 3개월에 이게 그 총 일수, 그러니까 날짜가 며칠이냐는 거죠. 그리고 이 급여 총액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급여 총액을 구해야 하는데, 급여 총액을 좀 구해 봐야겠죠. 자, 그래서 이제 12월 10일에는 그 연말이라 좀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1년을 그 정산하는 그런
달이니까 많이 나와서 400만 원을 받았다라고 합시다. 400만 원 딱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1월 10일 뭐 이제 연초 시작이니까 조금 덧붙어서 이제 330만 원 이렇게 나오고요. 자, 2월 10일은 이제 설 명절이 껴 있었잖아요. 2월 달에. 그러니까 이제 명절이 껴 있으니까 350만 원, 450만 원, 450만 원 그렇게 그리고요. 이제 3월 10일에는 아니 뭐 특별한 사유가 없으니까 그죠? 300만 원을 받았다. 뭐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이제 이걸 기초로 해서 3개월간의 총 급여와 총 일수를 이제 좀 먼저 계산을 해야죠. 그래서 이제 3개월간의 총 일수와 급여 총액을 먼저 계산을 해서 그걸 나눠야 이제 평균 임금이 나오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먼저 이제 급여 총액, 그러니까 그죠? 3개월 동안의 급여 총액 요거 이제 계산을 하면 이 3개월이 결국에 12월 26일부터 3월 25일까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12월 분은 안 들어가는 거죠. 12월 분은 안 들어가고 그래서 12월 분은 12월 10일 날 지급이 됐으니까 12월 26일 전이니까 이건 들어가지 않고 빼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12월 26일부터 3월 25일 사이에 들어간 날 그러면 1월 10일, 2월 10일, 3월 10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1월 10일 날 받은 330만 원 거기다가 더하기 2월 10일 날 450만 원 더하고 그 다음에 3월 10일 날 300만 원 그래서 330만 원 더하기 450만 원 더하기 300만 원 하면 뭐 이렇게 더하면 그죠? 3개월의 급여 총액은 1080만 원이 됩니다. 뭐 한번 계산해 보죠. 330 더하기 450 더하기 300 그죠? 뭐 이게 암산으로 계산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거 1080만 원 딱 떨어지죠. 1080만 원 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 3개월간의 급여 총액은 1080만 원인 겁니다. 다음으로 이 3개월간의 이 총 일수 그러니까 며칠이냐 이걸 구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좀 주의를 해야 할 게 있습니다. 이 주의를 해야 하는 게 이 3개월은 그래서 30일 곱하기 3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90일 딱 그냥 한 달은 30일 그래서 석 달이면 90일 뭐 이렇게 계산을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실제 달력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3개월이 언제를 기점으로 해서 언제까지냐 뭐 이거에 따라서 날수가 다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또 주의를 해야 되는 게 달력에서 그냥 간단하게 그냥 빼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오류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3월 25일에서 12월 26일을 그냥 빼버리면 이게 이제 숫자가 안 맞게 돼요. 왜냐면 이렇게 이제 단순하게 뺄셈으로 계산을 해버리면 이게 뭐 첫날이든 아니면 뭐 마지막 날이든 하루가 꼭 빠지게 되는 경우가 생겨요. 또 이제 2월 달이 보면 28일이거나 뭐 29일까지 있기 때문에 이게 계산에서 오류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번거롭더라도 이게 월별로 날수를 따져서 합산을 하는 방법. 그러니까 이제 좀 꼼꼼하게 계산을 하는 거 그게 좋아요. 그게 이제 그 오류도 없앨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제대로 이제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게 좀 좋습니다. 자, 그래서 기죠 3월 25일부터 그러니까 이전으로 해서 그 과거로 해서 12월 26일까지니까 자, 3월은 25일까지죠. 1일에서 25일까지니까 25일 3월은 25일이 있고요. 2월은 28일이죠. 2월은 그러니까 올해는 28일입니다. 작년처럼 이게 29일까지 있으면 그러니까 29일까지 있는 해에는 이게 29일로 계산을 해야 되죠. 자, 1월은 31일이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12월인데요. 이게 12월이 26일부터 30일까지를 넣어야 되니까 이게 이제 그 26, 27, 28, 29, 30, 31일 뭐 이렇게 6일입니다. 6일이 되는데 이걸 단순하게 뺄셈으로 해버리면 여기가 5일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5일로 계산되는 친구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주의를 하라는 건데 자, 이렇게 하면은요 3개월의 총일수 그죠? 25 더하기 28 더하기 31 더하기 6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90일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평균 임금은 3개월의 급여 총액을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는 거니까, 그죠? 이게 나누는 거니까 1080만 원 나누기 91 이렇게 되죠. 1080만 원에서 91을 나누면 이게 이제 12만 원이 되는 거죠. 자, 이 12만 원이 이 유명한 탐정의 평균 임금이 됩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이 평균 임금은 언제를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임금 액수가 변동될 수 있다는 거죠. 네, 이게 맞습니다. 이게 평균 임금은 계산 시점에 따라서 이게 변동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분쟁이나 갈등도 좀 많이 발생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뭐 이제 또 이제 경우에 따라서 보면 우리가 이제 그 3개월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재해 보상금을 평균 임금으로 산정한다라고 했는데 입사해서 3개월도 안 돼가지고 한 2달 만에 업무상 재해를 당했다. 그러면 이제 이 3개월이 안 되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저희가 있는데요. 자, 이럴 때는 그죠?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취업 기간이 3개월이 안 되는 경우에 이럴 때는 그 이제 3개월이 안 되는 기간 있죠. 3개월이 안 되는 그 기간만을 대상으로 해서 평균 임금을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뭐 2달이면 요 2달만 기준으로 해서 이제 따지는 거죠. 네, 이렇게 평균 임금 산정 기간을 이게 이제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잡느냐에 따라서 이 평균 임금의 액수가 크게 변동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평균 임금 산정을 할 때 이 제외하는 기간들이 있는데요. 자, 이 기간을 대상으로 해서 평균 임금을 산정을 하게 되면 노동자들에게 참 불리한, 네, 어떻게 보면 아주 좀 가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자, 이러한 기간에 이제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지 뭐 이제 그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임금 산정 기간에서 이 제외되는 기간에 대해서는요, 이렇게 이제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자, 조문을 한번 볼까요? 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제1호부터 제8호까지 8가지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참 빼곡하죠. 자, 그러면 제1호부터 한번 볼까요? 네, 제1호.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노동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보통 수습 기간 중에 있는 노동자에게는 이 급여가 좀 적게 지급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 최저임금법도 제5조 제2항에서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노동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최저임금액과 다른 액수의 다른 금액의 이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다만 단순 노무 업무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제외한다라고 해서 이 최저임금 액수를 좀 다르게 정할 수 있게 하고 있고요.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수업을 하게 되니까요. 그때 좀 보고 어쨌든 이렇게 다르게 정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최저임금법 시행령은요, 이 제3조에서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노동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노동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이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 이내의 수습 기간에는 보통의 이제 최저임금액의 90%가 최저임금으로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남들이 이제 한 100만 원을 최저임금으로 받는다라고 하면 이 수습 기간에는 90만 원밖에 못 받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이 평균 임금 산정 시간, 산정 기간에 포함이 된다면 평균 임금이 전체적으로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기간은 당연히 좀 제외를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이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휴업한 기간인데요. 이 기간 동안에는 휴업수당이 지급이 되는데, 이게 이제 평균 임금의 100분의 70, 그러니까 70%밖에 지급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임금 액수가 이게 적기 때문에 역시 좀 평균 임금 산정 기간에서 좀 제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 전후 휴가기간, 보통 이제 출산 전, 출산 후 휴가를 말하는데 그냥 줄여서 산전 후 휴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 산전 후 휴가 기간은 90일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경우 이제 다태아, 그러니까 쌍둥이인 경우에는 좀 늘어나고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90일인데 이 90일의 기간 중에서 90일 기간 중에서 60일은 유급, 그 다음에 30일은 무급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급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또 휴가 기간이니까 일을 해야 붙는 그 수당들 있잖아요. 그런 수당들이 많이 안 붙죠. 그러니까 많이 감소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급여 액수가 적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산전후 휴가 기간도 역시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포함시킬 수가 없죠. 네, 근로기준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인데요. 자, 이 기간의 급여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79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제78조에 따라 요양 중에 있는 노동자에게 그 노동자의 요양 중 평균 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 보상을 하여야 한다 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업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좀 요양하려고 좀 휴업한 기간, 그러니까 병가 기간이죠.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의 급여는 평상시에 60%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을 대상으로 평균 임금을 산정하게 되면 급여가 상당히 줄어든 만큼 평균 임금 역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기간. 자, 육아휴직은 원칙적으로 무급이고요.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평균임금 산정에 많은 불이익이 따르겠죠. 그래서 역시 포함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자, 그러니까 노동쟁의 기간이죠. 그러니까 이 파업 기간인데요. 파업 기간에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이 파업 기간이 포함된 달에는 급여 액수가 적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도 역시 평균 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를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 병역법, 또 이제 뭐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 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노동하지 못한 기간입니다. 주로 이제 군대 가는 건데, 군대에 간다고 칩시다. 군대 갔다 왔는데 그 군에 입대해서 군에 이제 복무하는 그 기간, 그게 이제 평균 임금 산정할 때 이렇게 앞뒤로 걸리는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군대 제대하고 복직을 해서 2달 근무했는데 뭐 이제 그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다. 그럼 평균임금 3개월 계산을 하면 앞에 한 달이 군 복무 기간하고 겹치게 되죠. 자, 이제 그런 경우인데, 자, 그런 경우, 그죠? 당연히 군대에 있을 때는 월급을 그러니까 이제 받지 못하니까 임금이 지급받지 못하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죠?
이제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포함시킬 수가 없겠죠. 이건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고, 사실 이 기간은 이 공적인 의무를 수행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죠? 공적인 의무 수행 기간이니까 이 기간에 대한 급여는 사실 국가에서 부담하는 게 맞는데, 참 아직까지는 참 형편없죠. 아직까지는 참 아닙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요 기간 역시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를 하고요. 네, 근데 뭐 예비군법이라든가 민방위 기본법에 따라 예비군 훈련 가는 거 있죠. 예비군 동원 훈련이나 뭐 이제 향방 집체 훈련이나 뭐 그 훈련들 있잖아요. 교육 훈련. 그런 거 갈 때는 사실 이게 예비군법에 의하면 그 날은 그 무급으로 할 수가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하진 않겠죠. 그죠? 아까 한 뭐 3, 4일 동원훈련 갔다. 그럼 그 동원훈련 기간에 대해서는 그 임금을 지급하도록 그 예비군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급으로 해석이 되니까 그 기간은 이제 그러니까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빼진 않죠. 그러니까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기간, 그 기간은 빼야 한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리고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역시 이 기간에는요, 급여가 지급되지 않거나 아주 소액의 급여가 지급되기 때문에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를 하고 있는데요. 뭐 이제 이렇게 이제 8가지 보면 이렇게 그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되는 이렇게 8가지 사유를 봤는데, 이 기간을 대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되면 이 노동자에게 참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평균임금이란 건요, 그러니까 통상의 어떤 그 생활임금을 기초로 해서 뭐 퇴직금이라든가 아니면 재보상금이라든가 이런 걸 좀 산정하자, 그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처럼 이제 정상적인 노무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기간을 포함시키게 되면 평균 임금이 아주 부당하게 좀 낮아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기간을 제외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렇지만 노동자의 어떤 귀책 사유로 인한 휴업 기간이라든가 뭐 감봉 기간, 직위 해제 기간, 대기 발령 기간, 이런 것처럼 이제 개인적인 사정인 경우, 개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런 건 평균임금 산정 대상 기간에서 빼지 않아요. 이런 건 포함시킵니다. 자, 이것처럼 어떠한 기간이 이게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포함되느냐 아니냐 하는 거, 이거 일일이 하나하나 외울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거 외울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그래서 이게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들을 보면 이게 하나의 공통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보면 모두 노동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들로 인해서 급여가 줄어드는 경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과 비슷하지만, 그죠? 노동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휴업 기간, 또 뭐 이제 감봉 기간, 징계를 받아서 월급이 깎인 거예요. 그래서 감봉 기간, 직위 해제 기간, 대기 발령 기간, 이런 경우에는 모두 노동자 개인에게 책임이 귀속되는 경우들이죠. 그래서 노동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건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를 하지 않는 거죠. 자, 물론 이제 이렇게 이러한 기간이 포함이 돼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지는 경우에는, 이럴 때는 물론 이제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3개월의 임금 총액, 이거 계산할 때요, 3개월의 임금 총액에는요, 이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해당하는 건 모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이제 매월 지급되는 게 아니라 그 1년을 단위로 해서 계산을 하고 또 지급되는 임금,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이제 주로 상여금이라든가 뭐 정근수당 같은 건데요. 이게 이제 매월 균분해서, 그러니까 12분의 1로 딱 잘라가지고 매월 지급하는 거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이제 지급하는 달이 좀 특정되어 있다면 이게 좀 어떻게 계산을 해야 하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예컨대 이제 상여금이 600%예요. 그리고 매 짝수달마다 100%씩 지급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3개월이 언제냐, 평균 임금을 계산하는 3개월이 언제냐에 따라서 이게 임금 총액이 좀 달라지겠죠. 예를 들어서 3, 4, 5 이렇게 따지면요. 그죠? 3월, 그러니까 그 매달 임금은 이제 100%가 지급이 되고, 상여금은 매 짝수달 또 100%가 지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3월에 홀수달이니까 100%, 임금 100%, 4월에는 임금 100%에 상여금 100%에서 200%, 그리고 5월 100%, 이렇게 하면 100, 200, 100 해서 400%가 되는 거죠. 그래서 400%가 되는데, 이게 이제 4월, 5월, 6월로 계산을 해봅시다. 그러면 4월 200%, 5월 100, 6월 200%, 이렇게 하면 이게 500%가 되죠. 그래서 3, 4, 5로 따지면 400이 되고, 4, 5, 6으로 계산을 하면 500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100%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월급이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차이가 나는 거죠. 자, 이럴 때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럴 땐. 그래서 이럴 때는, 자, 이런 임금 항목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1년을 단위로 해서 산정하고 이렇게 지급되는 임금 체계, 이게 매달 지급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몇 달마다 한 번씩 이렇게 지급되는 거, 이런 것들은요. 일단 처음에 임금, 이게 평균 임금 계산할 때, 이게 3개월 계산할 때 일단 빼요. 이건 다 뺍니다. 그래서 모두 계산해서 일단 제외를 시켜요. 그리고 이제 이걸 1년분 있죠. 1년분 임금을 12달로 이제 나누는 거예요. 나누기 12를 하면 이게 한 달분이 되잖아요. 그럼 이거를 이 중에 이제 3개월분을 아까 이제 총급여 계산할 때 그때 이제 합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죠? 우리가 100, 그러니까 3, 4, 5 하면 100, 200, 100이었는데 이때 계산을 할 때 그 3월, 4월, 5월은 다 100씩만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4월 달에 100이 4월 달에 100이 상여금으로 더 지급이 되잖아요. 이거는 빼는 거죠. 이거는 미리 빼놓는 거예요. 그럼 미리 빼고 계산을 하면 일단 300이 되죠. 300이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상여금은 1년에 600%가 지급이 되니까 600이죠. 600%. 그럼 이거를 12월, 그러니까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에 50%씩 지급이 되죠. 그래서 한 달에 50이 되고, 이 중에 이제 12분의 1을 한 것을 이제 다시 3개월분을 하면, 그러니까 600%의 그 한 달치 600%를 12로 나누어서 한 달분을 계산을 하고 여기에다가 3개월분. 그러면은 그죠? 50 곱하기 3 하면 15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2분의 3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150을 집어넣는 거죠. 아까 계산해서 나온 게 300이었으니까 이 300에 대해서 그죠? 300에 대해서 그 150을 집어넣으니까 450이 되는 거죠. 그러면 3, 4, 5로 계산을 해도 150, 그러니까 450이 나오고 4, 5, 6으로 계산해도 450이 나오고, 그러니까 똑같이 이제 3, 4, 5냐 4, 5, 6이냐 어느 3개월을 기준으로 해도 그 임금 액수가 이게 동일하게 이제 평균 임금 액수가 거의 유사하고 이제 동일하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이 1년 단위로 계산하는 임금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래서 일단 계산할 때 처음에는 빼서 1년치 중에 12분의 3만 이렇게 이제 포함하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자, 이건 이제 주로 택시 업계에서 좀 문제가 됐던 경우들인데요. 이게 성과급을 시행하는 사업장 있죠. 이 성과급을 시행하는 사업장에서 이게 노동자가 퇴직하는 시기가 좀 정해져 있는 경우, 주로 이제 정년퇴직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언제 퇴직을 할지가 뻔히 이제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퇴직하기 이제 3개월 동안, 그러니까 퇴직하기 전에 이 석 달 동안에는
주변 동료들이 이제 모두 그 사람한테 일감을 몰아주는 거예요. 일을 많이 시키는 거죠. 일을 많이 하게 되면 이제 그 성과급이니까 일을 많이 하게 되면 의도적으로 이제 그 성과급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이제 100%씩 벌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성과급제에서 이게 일을 몰아줘 가지고 일을 하니까 200씩 버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 임금 계산할 때, 그러니까 보통 그 3개월로 계산을 했으면 300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이 일을 많이 몰아주니까 이게 600이 나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퇴직 전 3개월 동안 평소보다 아주 몇 배 이상의 임금을 받게 되니까 결국에는 평균 임금도 배가 되는 거죠. 당연히 평균 임금이 배가 되면 이 퇴직금도 당연히 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퇴직금을 2배 이상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자, 이런 경우 이렇게 이제 의도적으로 성과급을 높여서 평균 임금을 높였다. 이런 경우라면, 그러니까 이제 의도적으로 성과급을 높인 기간이 있죠. 그 기간은 뺍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은 제외하고, 그렇지 않았던, 그러니까 그 이전 3개월, 그러니까 그 3개월 빼고 그 앞에 3개월을 기준으로 해서 평균 임금을 산정해라. 자, 이게 이제 우리 이제 판례의 태도죠. 이게 이제 우리 이제 판례의 태도입니다. 예, 역시 이게 이제 택시라든가 좀 운송업체의 경우인데요. 이게 이제 회사에서 관리하지 않는 그런 개인 수입인 경우에, 그러니까 개인이 이렇게 하는 경우에 어떻게 이 평균 임금을 계산해야 하느냐, 뭐 이런 게 문제가 됩니다. 뭐 택시업계의 경우에 보통 이제 하루에 근무를 하면서 수입이 생기잖아요. 수입이 생기면 회사에 산납금을 납부를 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택시 노동자의 몫이 되는데, 이 택시 노동자가 이제 택시를 운행해서 얻은 수익 중에서 산납금을 납부하고 그 남은 잔액 있죠. 남은 잔액. 그거 역시 택시 노동자의 그 노동의 대가니까 이게 이제 평균 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그 택시 노동자가요, 이 산납금을 초과하는 수익금, 그거를 회사에 납부하지 않고 그냥 개인이 처분을 했다, 그냥 혼자서 써버렸다, 그러면 회사에서는 그 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도 없고요. 또 그 수입에 대해서는 회사가 어떤 관리하거나 지배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지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좀 평균 임금에 포함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평균 임금에 포함시킬 수가 없는데, 그렇지만요, 이 택시 노동자가 이 산납금을 포함해서 그 이제 운송한 그 총 수익금, 벌어들인 모든 수익금을 회사에다 입금을 한 경우에는 이 산납금을 초과하는 수익금은 당연히 평균 임금 산정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포함시켜야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임금 협상이 늦어져서 임금이 늦게 타결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이럴 때 이제 인상된 임금을 임금 인상을 하면서 그걸 소급해서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임금 협상이 뭐 이제 지난해 마무리가 돼서 올 1월부터는 인상된 임금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이게 이제 1월부터 임금이 인상돼야 되는데 이게 임금 협상이 지연되다 보니까 이게 5월에 임금 협상이 타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월에 협상이 타결됐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5월에 임금 인상을 결정을 하면서 이 인상된 임금을 1월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하자. 그래서 1월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인상되기 전에 임금을 200만 원이라고 합시다. 200만 원이라고 하고 여기에다가 20만 원이 올랐다라고 가정을 하죠. 그러면 1월부터 5월까지는 인상되기 전에 월급이죠. 그러니까 200만 원씩 받은 거죠. 200만 원씩 받았는데, 그런데 임금이 인상되면서 이제 220만 원씩 받겠죠. 그리고 이 임금 인상의 효력을 1월 달부터 쭉 소급 적용을 하니까 1월부터 5월까지 그 못 받은 액수가 이제
100만 원이 나오잖아요. 매달 이제 20만 원씩 못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100만 원은 그러니까 나중에 지급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효력을 발생시키는 게 소급인데, 그러니까 뭐 법이라든가 계약이라든가 무슨 어떤 협약이라든가 이런 거의 효력, 그 규범의 효력을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효력을 발생시키는 거.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3월 달인데 지금 3월에 결정을 하면서 이 결정의 효력을 그러니까 지금 결정했으니까 지금부터 효력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를 그러니까 지금부터가 아니라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야, 이건 작년 3월부터 그 효력을 발생시키자 하면, 이제 지금 결정한 이거의 효력이 작년 3월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거, 그러니까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발생하는 효력, 이런 것을 소급효라고 해요. 그러니까 효력이 소급한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임금 인상의 효력을 소급을 하게 되면 임금은 그러니까 인상이 된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그 인상된 액수만큼 못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인상된 그 인상분, 그 못 받은 인상분은 나중에 이제 한꺼번에 지급을 해주는데요. 그래서 나중에 5월이 지나서 이제 6월 지나면 이제 100만 원씩 또 받게 되는데, 자, 이때 이제 자, 임금 인상이 결정된 후에 퇴직하는 노동자의 경우에는, 그죠? 평균 임금을 계산할 때, 그러니까 5월에 인상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리고 소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월부터 5월까지는 200만 원씩 받았는데, 나중에 이제 6월 달부터는 이게 220만 원씩 받고, 1월부터 5월까지 못 받은 그 20만 원씩, 그래서 100만 원은 그 6월 이후에 지급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6월 달에 퇴직하는 노동자예요. 6월 달에 퇴직하는 노동자는 임금 인상이 된 후에 퇴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평균 임금을 계산을 할 때 200만 원이 아니라 22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받은 돈은 200만 원이지만 그 규정상 지금 효력이 소급해서 효력이 발생하는 거니까 이 사람한테는 220만 원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22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평균 임금을 계산을 하는데요. 문제는 이 임금 인상이 타결되기 전에 이 퇴직한 노동자들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4월에 퇴직을 했다. 그러면 이제 평균 임금을 계산을 할 때 1월, 2월, 3월로 계산을 한다라고 합시다. 그런데 이제 이 1월, 2월, 3월 임금이 소급 인상됐잖아요. 소급해서 인상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원래 받았던 그 월 200만 원으로 평균 임금을 계산해야 하느냐, 아니면 소급 인상된 220만 원으로 계산해야 하느냐,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건데요. 이게 이제 뭐냐면 임금 협약이라든가 뭐 단체 협약에서 이 퇴직한 노동자에게도 적용한다라는 그런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이게 이제 임금 인상이 소급 인상되기 전에 퇴직한 노동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임금 인상의 효력이 미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220만 원이 적용될 수 없고, 그러니까 원래 그 지급됐던 200만 원으로 평균 임금을 계산해야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이게 그 임금 인상을 하면서 이건 그 올해 퇴직한 모든 노동자에게 다 적용하겠다라고 그런 약정을 한다면 이때는 뭐 220만 원이 적용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특별한 약정이 있기 때문이고요. 이런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당연히 그러니까 인상이 결정되기 전에, 소급 인상이 결정되기 전에 퇴직한 노동자에게는 이게 이제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자, 해외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이 국내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보다 좀 훨씬 많은 급여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급여 중에 같은 직급이나 같은 호봉의 어떤 그 국내 근무자보다 해외에서 근무하는 노동자가 월등히 좀 많이 지급받는 거, 그 부분은 이건 좀 노동의 대가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건 국내 근무자보다 이제 국내 근무자의 급여를 초과하는 부분, 이 부분은요, 이게 이제 실비 변상적 급여라
임금이라든가 아니면 해외 근무라는 좀 특수한 조건에 따라서 임시로 지급받는 임금이라고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평균임금 산정을 할 때 포함시키지 않아도 돼요. 네, 그리고 이제 노동조합 전임자의 경우인데요. 이 노동조합 전임자는 노무 제공 의무가 면제가 돼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의 지위는 좀 휴직자와 비슷한 위치에 있고요. 또 임금을 지급받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그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그러니까 임금이 아니라 이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이 노조 전임자가 급여를 지급받더라도 이 급여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아요. 따라서 이 노동조합 전임자의 평균 임금은요, 이게 이제 동일 직급 또는 뭐 동일 호봉의 어떤 동료 노동자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좀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와 같은 그 직급 또는 같은 호봉에 있는 다른 노동자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평균 임금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게 이제 단체 협약에서 그러니까 노동조합 전임자에게도 이 급여를 지급했는데 급여를 지급하기로 했고 그걸로 평균 임금을 산정하자 그렇게 이제 규정을 한 거예요. 단체 협약에 규정을 하고 있다면 그때는 그 이제 노조 전임자가 지급받은 그 급여를 기준으로 평균 임금을 산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보면 이 통상임금보다 이 평균임금의 액수가 훨씬 많은데요. 이렇게 많아요. 평균임금의 액수가 많은데 이게 이제 평균임금하고 통상임금을 구분하는 이유가 이제 어떠한 금전을 지급해야 할 사유가 생겼을 때, 그러니까 뭐 이제 퇴직금이라든가 재해보상금이라든가 아니면 뭐 휴업수당이라든가 이렇게 이제 금전 지급 사유가 생겼을 때 노동자들에게 이 평균임금을 좀 확보해주기 위해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평균임금이 좀 많으니까 이 좀 많은 임금을 확보해주겠다 그런 취지인데. 이게 이제 뭐 평균임금의 계산이란 게 뭐 이론적인 것뿐만 아니라 또 실제적인 편의에 의해서 나타난 거고요. 이 노동자들의 어떤 일상적인 그런 생활임금 그거를 좀 그대로 산정하는 게 이제 기본이다. 이게 이제 어떤 원칙적인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균임금이 보통 많다라고 하는데, 하지만 이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오히려 적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통상임금보다 많은,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많은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노동자의 생활임금을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잖아요.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많을 때 뭐 퇴직금이라든가 뭐 재해보상금이라든가 이런 건 어떻게 산정을 해야 되느냐라는 건데요. 네, 이게 이제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1항 제6호에 따라 이게 뭐냐면 이게 평균임금에 관한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3개월 동안의 어떤 그 급여 총액을 그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눈 그 금액을 이제 평균임금으로 한다라는 건데, 그거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이제 평균임금으로 산출된 금액이 그 노동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라고 하고 있죠. 이렇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액, 그러니까 열심히 구한 그 평균임금이 아니라 통상임금 액수를 평균임금으로 하는 거죠. 최소한 이게 뭐냐면 최소한 통상임금은 보장하려는 취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임금을 그 일상의 생활임금으로 평균임금을 보장해 주려고 하는데 그게 너무 낮다. 그러면 못하더라도 아무리 못해도 그럼 통상임금은 보장해 주자라는 취지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현실적으로요, 이 평균임금을 계산을 할 때는 이 평균임금만 계산하면 안 되고요. 반드시 통상임금도 함께 계산을 해서 그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비교를 해서 통상임금이 더 많을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 통상임금 액수로 평균임금으로 이제 평균임금으로 해야 되는 거죠. 네, 강의 안에 통상임금과 이 평균임금의 구분에 대해서 이렇게 도표로 정리를 해 두었는데요. 네, 그래서 통상임금은 받기로 한 임금이고요. 평균임금은 받은 임금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네, 통상임금은 뭐 해고, 예고 수당에서부터 쭉 휴업 수당, 연차 휴가 수당 뭐 쭉 해서 각종 시간의 노동 수당 같은 거 이런 거 계산할 때 그때 이제 쓰인다고 했고요. 평균임금은 퇴직금, 휴업수당, 연차 휴가수당, 재보상금, 제재로서의 감금액을 좀 산출하는 데 그런데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통상임금 이건 노동계약을 체결할 때 이미 이제 사전적으로 결정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미리 이제 결정이 돼 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평균임금은요, 퇴직이라든가 뭐 아니면 재보상금을 산정한다거나 할 때 이제 이게 이제 사후적으로 결정되는 구조가 되는 거죠. 사후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또 통상임금은 평상시에 이렇게 많이 사용이 되는데 평균임금은요 보면 퇴직이라든가 해고, 업무상 재해 진짜 이게 안 좋은 일이 발생했을 때 이게 많이 산정을 해요. 그러니까 좀 불행한 일이 있을 때 이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통상임금은요 유급으로 인정되는 최저 기준인데 비해서요 이 평균임금은 유급으로 인정되는 최대 기준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통상임금은 보시면 정기성, 뭐 일률성, 고정성을 그런 걸 가진 임금인데 그래서 이제 금액이 그죠? 금액이 고정되어 있어요. 금액이 딱 얼마라고 고정되어 있는데 평균임금은 이게 이제 3개월의 급여 총액을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누어서 계산을 하니까 이게 이제 금액이 변동되는 거죠. 그래서 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자, 통상임금의 어떤 기초, 기본이 되는 건 이 시간급 통상임금이죠. 그래서 이 시간급이 중요한데요. 평균임금은요, 이거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날을 단위로 해서 산정이 되니까 기본적으로 1급의 형태를 취하게 돼요. 그죠? 자, 이렇게 이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특징이 뭐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니까 이런 것들 좀 잘 알아두시고요. 네, 앞에 통상임금 수업 자료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이 출석 과제는 더 이상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학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